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대선 일정으로 휴장하였지만 전일 새벽 마감한 야간 선물은 4포인트 상승하여 연중 고점에 근접하였고,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이틀 연속 양봉을 뽑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이 의미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경제지표가 엇갈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매수 수급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변동성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신저가 갱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논리에 앞서 수급이 더 우선하죠. 미국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어쩌저쩌고 온갖 악재들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증시의 매수세가 더 강한다? 그러면 시장은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5천을 외친 대선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우리 증시는 수요일에 과연 폭등할 수 있을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시장은 미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검토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이 월요일 갭 다운 출발을 했지만 15분 만에 363선에 도달하는 등 강한 상승을 했는데, 이때 상승이 동력이 된 것은 현물이나 선물시장 움직임이 아니라 호가 공백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API 데이터를 보면 매수 거래량이 훨씬 많긴 하지만 단위 시간당 매수 거래량에 비하면 지수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즉, 한 호가를 잡아먹고 상승하기 위한 거래량을 해당 상대 호가에 제출된 매도 물량이 30%라고 할 경우, 이 15분간의 상승에는 상대 호가의 매도 물량을 한 10%도 안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마켓 메이커들이 매도 호가를 바로 올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선물 옵션은 매도나 매수 호가에 쌓이는 물량들이 상당수가 알고리즘을 하는 고빈도 거래자들이 주문해요. 그래서 그들은 한 호가에도 주문을 분할해서 여러 개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낸 주문 중 일부가 체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딱 주문 취소를 하고 호가를 올릴 것인지, 이걸 기계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수동적인 체결을 하다 보면 재고가 쌓이죠. 즉, 시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포지션이 자기한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이 낮다. 그러면 재고량을 좀 많이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변동성이 높거나 아니면 이번 선거처럼 이벤트를 앞두고는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상승이 빠르게 나온 것은 마켓 메이커들이 매도 방향은 쉽게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매수자들은 그만큼 급하게 롱베팅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전체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꾸준히 매도를 내놓으면서 이 미결제 약정은 3천 계약 이상 줄였어요. 이번 6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의 미결제 약정 동향 보면 4월에 그 난리가 난 뒤로 좀처럼 미결제 약정 상승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5월 28일 지수가 350에서 360선, 여기 레벨업 시도를 할 때 의미 있는 미결제 약정 증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주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날 때 미결제 약정 증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하락 뷰가 아니라 상승 뷰를 보고 선물 베팅을 해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롱 베팅이 일어날 때마다 포지션을 홀드하지 못하고 오후장이나 장마감 무렵에는 포지션을 털고 간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28일에 들어온 미결제 약정은 월요일 오후에 3천 계약 이상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9천 계약이 남아있거든요. 게다가 콜옵션이 외가격 평균 발행 단가도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의도적으로 당긴다? 그러면 콜옵션 스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시장이 방향성을 위로 본다 하더라도 그게 오늘이냐, 또는 오늘 오전이냐, 또는 오늘 오전에 천천히냐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인데, 해외 시장이 연속된 상승이나 또 우리 시장이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된 면에서 갭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보지만, 갭 상승 이후 추가 상승이 나타나려고 한다. 그럼 그 가격에서도 뚱간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이 주체가 신규 매수일 수도 있지만 옵션 시장에서의 롤링업이나 선물 매도자들이 손절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주게 되죠. 또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수를 위에서 붙잡는 힘이 커진다라고 봐요. 반대로 갭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360선 혹은 그 이하로 밀어버린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혹자가 이야기한 대로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건 그냥 그야말로 프로파간다일 뿐이고,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냉정해져야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옵션 시장 좀 더 볼게요. 마켓 메이커들은 여전히 상단 배리어를 370 그리고 하단은 350에 잡아놨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은 강세로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콜옵션 행사가 355, 360 여기에는 적지 않은 양이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갭 상승으로 363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 옵션은 그 이른바 심내 가격, 딥 아이템이 되죠. 그래서 해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 옵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선물 매수하고 반대편 풋옵션을 매수해서 스퀘어를 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선물 매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선물 베이시스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론 베이시스 살짝 넘길 정도로 강세가 돼버렸는데 베이시스를 추가 강세로 유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죠. 또 쇼스 트레이더, 그러니까 등가 양매도를 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등가격 부분이 풋옵션 미결이 과도하게 적어요.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풋 355 혹은 360 이런 풋옵션들을 매도해야만 델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이죠. 자, 그래도 또 하나 더 짚고 간다. 그러면 해외 시장이 지금 변동성 하락 기조예요. 또 우리 시장 또 과도한 갭 상승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빠진다기보다는 고가권에서 변동성 매도만 나오면서 더 이상 상승 시세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가장 피곤한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콜옵션 가격이 폭등하면서 롤링업 끝날 때까지는 고가권에서 움직이다가 오후장에 되면 더 이상 상승 안 하고 이래저래 흔든다. 즉 리스크를 찌고 롱배팅 하지 않았다라면 이익도 없는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선물은 상승 가능성이 높고 370선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시장 총평 때 나머지 대응절 이야기하고 유럽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철강 관세 50% 올리기로 하고 6월 4일까지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내내 짓눌렀다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수동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유럽 증시 전체가 전체 증시를 선도하진 않고 미국 세션에서 증시가 반등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유럽 증시가 함께 반등해요. 덕분에 유럽 증시는 지금 21선에서 매우 중요한 연속적인 아래꼬리를 만들어서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도주가 없습니다. 지금 럭셔리 주식에도 얻어맞고 있고 또 유로스탁스 50 지수에 편입되기로 한 라인메탈이 그나마 시장 받치고 있지만 시장을 끌어올리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차 주식도 아직도 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미국 시장과 함께 지금 변동성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신저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계속 횡보 중인데 굳이 이야기하면 증시 반등에 채권 시장이 눌리고 있다? 이 정도로 봐요. 재미있는 것은 이틀 연속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가 올라서 지금 1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뭐 아직 뭐 과거에 뭐 140포인트, 뭐 120포인트 찍은 거에 비하면 얼마 안 오른 거지만 어쨌든 이번에 90포인트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80포인트, 70포인트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변동성이 상승하는 거 종종 있는 일이죠. 원래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야 이게 좀 무슨 일인가, 지난달에 채권 변동성을 좀 과하게 죽인 게 아닌가 좀 고민이 돼요. 참고로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지수 발표됐죠. 이때 채권 시장 거의 반응 안 했어요. 굳이 이야기하면 일시적으로 채권 올리려고 했는데 증시가 지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오르니까 채권 시장 다시 눌렸다라고 봐요. 또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 그 졸츠 이것도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죠. 또 전월보다도 잘 나왔는데 근데 채권 시장은 드라마틱한 하락 이런 거 없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월요일이 움직임 뒤집는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로나 엔, 오지 달러 대부분 그 비달러 바스켓이 탁치고 상승했어요. 근데 화요일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세션부터 차례차례 오지 달러 눌려, 그 다음에 유로화 눌려, 나중에는 엔화도 눌렸습니다. 사실 오지와 유로가 눌릴 때만 해도 어제 오른 미국 지수 선물이 아시아 세션에서 0.4% 넘게 눌렸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시장 수급이 어떤 시장 그 미국 증시 강세가 그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었고 또 비달러 강세도 그냥 수급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되돌림 나오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엔화만큼은 그 오지 달러나 유로화가 눌릴 때 얼마 안 눌렸거든요. 그리고 지수 선물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장중에 엔화는 눌림을 상당히 많이 회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세션 이후에 그 우에다 가zu BOJ 총재가 발언하면서 엔화도 함께
엔화가 함께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거 스크립트 잘못 썼네요. 엔화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전일이 눌림을 대부분 만회했는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 BOJ 총재 발언에 엔화가 그렇게까지 빠질 일이 뭐가 있었나 싶어요. 굳이 따지면 그 전에 발표된 유로존 CPI가 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로화 약세를 보이는 게 전체 비달러 바스켓이 약세를 일으키면서 엔화도 끌고 내려갔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화시장도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달러 인덱스를 눌렀다가 화요일은 달러 인덱스를 다시 당겼는데, 그러나 전일 고점은 넘기지 못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월도 달러 약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도 뭐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월요일날 과도한 상승했던 골드, 실버, 구리 이런 원자재들은 생각보다는 조정이 적었어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세션에서 전일이 상승분 대부분 반납했는데, 유럽 세션 들어서 매우 긴 아래꼬리 달고 올랐거든요. 또 전일 5% 넘게 상승한 실버, 이건 뭐 빠진 것도 없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화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꺾였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 시장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름 시장에서는 뭐 주말에 오펙 회의가 예상된 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굉장히 강한 쇼 스퀴즈가 나오면서 63.8달러까지 텍사스 기름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쉬었고, 어제 미국 세션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흐르지 않으면서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미국이 동의 없이 이란에 공격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로 유가가 꾸준히 상승 시도를 했다라고 봐요. 근데 전체 흐름들을 보면 그냥 기름은 60에서 65달러 박스, 이거를 한 달 내내 하다가 이제 지금 박스 상단 돌파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펀더멘털로 보면 40달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원유 재고라든지 기타 펀더멘털 쪽 요소보다는 그냥 센티먼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심리가 쏠리면 한쪽 방향 좀 세게 갔다가 또 막혔다가 다시 뒤집히고,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일단은 65달러까지 박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매우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수 자체의 상승폭은 각각 1%도 되지 않지만 이틀간의 흐름은 경제 지표나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이른바 매수 수급으로 닥치고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러셀이 1.8%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후에도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장 전부터 러셀은 나스닥이나 S&P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지표 발표나 기타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눌리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러셀에 대한 강한 매수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셀의 강세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유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빈집털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올해의 YTD 수익률을 보면 S&P나 나스닥이 플러스 전환한 것에 비해서 러셀은 지금 저 아래 있죠. 그래서 웬만한 재료가 아니라면 이제는 러셀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 저가 매수가 계속 받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시장 얘기를 더 해보면, 월요일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됐죠. 지표 발표 전이 지수 선물 움직임은 눌림이 더 컸어요. 근데 이는 월요일 아시아 시장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월요일 아시아 증시는 하락하면 안 될 자리에서 의외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아니어도 6월이 첫 거래일에 시장이 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눌렸죠.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도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정작 본장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선물에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10분 만에 지수가 1%대 상승하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그 상승분을 또 15분 만에 내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변동성 흐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분 봉상 매우 큰 윗꼬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전이 상승세가 오버액션인 것이고, 지표 발표에 따라서 제 갈 길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ISM 제조업 지수는 48.5포인트가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낮고 전월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지표 나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윗골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갈 길은 하락인가 보다 라고 해서 추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시가선마저 깨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딱 5분만이었습니다. 이후에 매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장 마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종가 고가로 당겨 올렸습니다. 근데 장중에 여러 차례 눌림 시도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표가 저렇게 나쁘게 나왔는데 지수가 강세인 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눌림 시도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올리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종가 고가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 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분을 되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유럽 들어와서 유럽 증시 눌리기 시작하니까 전일 상승분이 절반 이상 돌려주니까 이거 진짜 하락이구나. 어제가 오버액션이었지. 그랬던 것으로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시장 움직임이 경제 지표를 무시한 매수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전일 함께 상승했던 비달러 바스켓 이것은 다 도루묵이 됐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21선 조정을 좀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프리마켓에서 MBTI 호가가 오르기 시작한 등 나스닥 선물이 조심스럽게 회복기를 시작하겠어요. 그러면서 미국 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 무렵에는 약보합권까지 눌림 만회했죠. 그리고 이후 새벽 2시까지 또 쉬지 않고 상승해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 양봉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증시 상승에 특별한 종목이 업황에 또 종목 또는 업종이 영향 미쳤거나 또는 경제 지표가 영향 미쳤거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수급으로 올랐은 데다가 거기에 변동성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인덱스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이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려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시총 6위로 올라선 브로드컴입니다. 아니 브로드컴이 언제 올라서 이렇게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가 싶을 정도인데 시총 2위로 밀려버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올타임 하이 찍기 직전이에요. 시장이 정말 강한 것입니다. 게다가 변동성은 아직도 빠질 룸이 많이 남아있어요. 시장이 꺾이려면 시간이 한참 더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지수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S&P 6,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6월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콜 옵션이 누적 발행분이 차례차례 손절되고 있지만 지난 5월 28일 아시아 세션에서 일시적으로 S&P 6,000포인트를 넘겼던 것을 본장에선 다 눌러버렸어요. 이제 다시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콜 옵션 환매 시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숏을 본 입장에서는 숏을 보는 분들 또한 S&P 6월물 만기가 지금 한 2주 정도, 2주가 아니라 좀 더 남았구나.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걸 로로 보야 될지 고민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손실이 나타난 상태에서는 손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거 생각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자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갭 상승 출발할 것은 예상되지만 그 폭이 시장이 재료를 얼마나 반영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야간 선물이 상승 마감한 자리는 363선. 이거는 전일이 미국 증시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 화요일 상승분까지 계산하면 365선까지도 갈 수 있고요. 우리 대선 불확실성에 제거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다. 그러면 선물은 370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전장에 365선 이상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 매도자들 그리고 매도자들이 손절매 이것들이 충돌하면서 363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조정 거의 주지 않고 또는 363선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상승 나오면서 5장에 밀리지만 한다? 그러면 무슨 370까지 강한 스퀴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마켓 메이커들은 선물이 365선만 넘겨도 콜옵션이 롤링업을 심하면 375선까지도 해야 돼요. 이번 6월물 옵션이 움직임 중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수 상승 시에 변동성 상승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해외 증시는 지수 상승의 변동성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은 지금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는 370선까지도 충분히 급등 가능하고 그 이상의 급등은 사실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65선 넘길 때부터 콜옵션 변동성이 상승하는 아주 살벌한 상승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시 꼭지 형성은 지수가 눌릴 때 변동성이 함께 하락하는 것을 신호로 삼고자 하는데요. 꼭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수가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고가권에서 한참 눌리거나 그마저도 눌리지 않고 상당한 오버슈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증시는 다음 주 만기주고 또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 매도가 시작됐고 또 대선을 앞두고 먼슬리 옵션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멈춘다? 그러면 또 옵션은 또 빠르게 녹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매수 오버한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는 때지 신규 매수를 해서 먹는 거는 그 콜옵션보다는 콜옵션 스퀴즈를 감안한 매수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그런 상승을 바라보는 델타 플레이라면 그냥 선물 매수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363에서 365 구간 여기서 출발하면 땡큐하고 위로 5포인트 이상 본다 라고 매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 뷰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SCI 에퀴가 어제 역사적 고점 돌파했어요. 시장 정말 강한 것입니다.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쇼스퀴즈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본격적인 쇼스퀴즈는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함부로 숏 잡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특히 유럽 지수 선물이 지금 이틀간 매우 중요한 아랫꼬리를 만들었는데 이러다 보니 이평선에 수렴해 버렸죠. 수요일 시장에 작은 촉매만 있어도 지수는 꽤나 강한 상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요일은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있는데 그동안 제조업 지수는 폭망해도 서비스업 지수는 나름 잘 버텼거든요. 근데 서비스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 증시가 강세 보인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의미 있는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계속 저점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바닥에서 의미 있는 양봉을 연속해서 만들기 전까지는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펀더멘털로는 도저히 롱을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지표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수가 올라간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상승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라리 시장 참여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